자, 예제 4번이 이번에 2018년도 기출문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요 문제 지난번에 우리 학원에서 다뤘던 문제고 여기 관련된 판례도 수업 시간에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50점짜리 문제로 딱 나왔어. 정확히. 그래서 요즘 뭐 외국인 문제 가지고 심각하잖아. 그래서 나올만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체류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내에 이제 체류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나가야죠. 요 시점에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요때쯤 체류 기간 만료되기 전 요때쯤 연장 허가 신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이걸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시간이 만약에 짧다고 한다면 얘는 여기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 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대비해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쓰라는 거죠.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을 설명하시오. 금년 시험에서는 여기에 그냥 출제자가 알려줬어요. 뭐 임시처분에 대해서 써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알려줘 버리는데 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거 임시처분을 쓰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걸 보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징집처분을 받았어. 징집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막 진행 중이지.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입소 들어가서 막 그냥 땅바닥 끼고 총 사격하고 그래가지고 뭐 1등병 되고 2등병 되고 3등병까지 됐는데 이 재판이 오래 걸리거든요. 겨우 이제 병장까지 가서 제대 날짜가 다가왔는데 이때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이 사람은 정말 황금 같은 젊은 시기를 다 놓쳐버렸잖아. 그건 큰 불이익이잖아요. 이럴 때 대비해서 있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소송을 제기해놓고요. 무슨 소송이죠, 이건? 징집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기해놓고 바로 집행정지 신청하면 돼요. 집행을 정지한다는 건 요 징집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요 판결 있죠. 네,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입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끝내 패소하게 되면 이제 군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 옛날에 가수 싸이가 이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졌어요. 싸이. 군대 2번 갔다 왔잖아, 싸이. 그래서 유법하다 해가지고 했더니만 일단 싸이 경우도 집행정지 결정을 해줬어. 근데 판결에서 그 사람 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시 간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한 게 집행정지라고. 알았지? 그런데 그럼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 사용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는 성격이 약간 다르죠. 뭔가 적극적인 처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당한 거잖아. 물론 이거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아까 전 시간에 했긴 했지만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만약에 요때 무슨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심일단 청구했을 때 그래놓고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을까? 요때? 자, 집행이 정지된다는 건 이런 어떤 적극적인 처분이 있을 때 요 효력을 막는 게 집행정지인데 지금 이거는 그냥 연장 허가를 안 해줬을 뿐이에요. 연장 허가 거부처분을 집행정지한다는 건 우리 판례는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네. 여기 핵심이었어. 일단 집행정지 쓸 때는 요 판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부처분 있죠?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 그래? 잘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연장 허가를 거부한다는 거를 어떻게 정지시키냐고. 정지시킨다는 거, 스톱시킨다는 거 뭔가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요것처럼 요걸 딱 막는 게 스톱이잖아, 정지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거부한 것인데 거부한 걸 어떻게 정지시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그 판례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자 2번 집행정지에서는 바로 괄호 2번 판례 읽어봐요. 거부처분을 하여 hin천에게 생기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봐야 그렇다고 해서 체류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기 때문에 로마자 3번 임시처분제도라는 걸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만들어놨어. 임시처분제도는 뭐냐? 이 의의가 봐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요 체류기간 연장화를 거부했는데 요게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연장 허가 거부를 임시처분을 안 해주면은 출국해야 되는 어때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하여, 그지? 금년도 시험 문제는 이런 사례에서요, 어떤 사람이 출국해야 되는데 마침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가 출산돼 있어. 자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당장 본국으로 출국을 했다가는 어디요? 자녀를 키울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그 부인하고 불화가 생겨서 무슨 가정이 파탄될 위험까지 다 이게 금년 문제로 나왔어. 그럼 여기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닥쳤죠,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청구하는 게 임시처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3번 요건 해가지고 요건이 많아. 임시처분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을 일단 청구했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제가 요거 빠뜨렸는데 의무행 심판 청구하거나 아니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 청구해야 됩니다.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하거나 의무행 심판 청구. 아무튼 행정심판을 일단 청구해야 돼. 임시처분 신청하려면. 그래 놓고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입증해야 돼요. 요거 임시처분 청구한 사람이요. 연장허가 거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통과되고요. 그리고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 당장 출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뭐가 있나요? 네. 이건 이제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죠. 금년도 문제처럼 뭐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출국을 했다가는 가정과 불화로 뭐 가정이 파탄될 염려다. 이런 게 출제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딱 써가지고 활용을 해서 쓰면 되는 거야. 불이익한 위험 상태지. 그다음에 괄호 2번 소극적 요건. 요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 한 사람을 만약에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공공복리에 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통과되는 거고, 보충성 요건이 있어요. 집행정지로서 목적을 달성할 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집행정지가 허용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집행정지가, 이게 성립이 뭐가 안 된다고? 집행정지는 성립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네, 그러면 이때 바로 임시처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봅시다. 5번. XC 소속 공무원 갑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동료 병과 시비가부터 그를 폭행했다. 이게 폭행했네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자 A씨의 시장을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갑에 대해 정직 3개월에 이런 게 이제 징계 처분입니다. 갑은 해당 징계 처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 사람이 이른바 그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갑은요. 너무 과도하다. 아니, 동료하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정직 3개월이니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개별법이 여기 소청심사위원회는 아까 전 시간에 배웠어요.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의 하나로서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걸 하고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월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대요. 이게 바로 뭐 한 거죠 지금? 변경한 거예요. 변경했어요. 3개월, 2개월로. 갑은 2월에 정직기간 만료 후에 시장을 해 별도 처분 없이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즉시 복귀를 했대. 이와 관련하여 이 소청심사가 내린 이 결정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뭐 재결의 효력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재결의 효력 일단 이론 공부를 해볼까요? 거기 27페이지 맨 아래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은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러한 그 재결 있죠? 이거 재결. 재결은 이른바 첫 번째 구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구속력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지금 시장을하고 갑입니다. 당사자는 이 사건은. 그럼 시장을은 이걸 따라야 돼요. 정직이익으로 변경됐으면 2개월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직장에 복귀시켜야죠. 시장을은. 따라야 되는 거야. 구속력. 그리고 공정력.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간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2개월로 바꿨죠. 그러면 이걸 따라야 돼. 이것이 이 자체도 재결이기 때문에 이 재결도 역시 나중에 취소될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어려워지네. 지금 구속요건적 효력 여기서 설명할 게 아니고요. 등등 아무튼 뭔가 효력이 있어. 이 중에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되면
형성역이라고 있습니다. 형성역. 어딨죠? 형성역. 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28페이지에 괄호 3번. 형성역 나오죠? 네. 요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형성역이라면요. 재결이 떨어지면 재결 자체에서 법률 관계가 네, 변경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걸 말합니다. 뭐냐면 이 재결 자체에 의해서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지금 정직 2개월 후에 직장에 그대로 복귀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문제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형성력 때문에 그래요. 재결 떨어진 순간 이 사람은 정직 처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바로 복귀가 가능하지. 복귀가 가능하지.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한 요때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재결이 있었고 정직 2개월로 변경 재결이 있었고 실제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재 정직 3월 있죠. 그러면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인사 발령이 나는데 이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래? 형성력에 의해 가지고 요 자체에 의해서 그냥 바로 법률 관계가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그저 뭐예요? 당신은 정직 2개월로 변경됐으므로 이제 회사에 나와도 됩니다라고 그냥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서는 안 냈는데 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만 대상이 되는 거야 항상.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후속 행위에 불과한 거다.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아래쪽에 있었고 윗집에 병이 있었고 얘가 무슨 소프라노 합창단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상임단원이다 합창단원. 네. 아무튼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맨날 밤마다 막 피아노 치고 악기 연습하고 성악 연습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이요, 야 밤에는 좀 조심해달라 연습 자제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정신과에 갔더니 신경쇠약과 가슴 울렁증이라는 정신과 질환까지 받게 됐다. 정신질환. 심각하죠? 그래서 경찰관서에다가, 이 경찰관서가 행정청이거든요? 행정기관이잖아? 여기다 이렇게 신고했더니, 그래서 친구하고 단속을 요청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경찰서에서는? 야, 이건 사생활 문제니까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고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죠. 뭐 신고했는데 뭐, 눈도 깜빡하네. 의뢰의 경찰권 불행사가 만약에 위법하다면, 되게 위법할 거예요. 이렇게 단속 요청했는데 출동도 안 해? 그럼 이러한 행위는 이제 위법한 행위다. 그죠? 위법한 행위 경우는 얘가 이제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갑이. 그래서 어떠한 권리구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오전에 제가 이런 피해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그 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얘기 했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딱딱딱 하나씩 검토해 들어가면 돼요. 일단. 이 목차의 큰 제목들이 소송 이야기 나오고 심판 얘기 나오고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30페이지, 33, 30. 문제는 뭘 물어봤죠? 지금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방법을 써라 그렇게 돼 있잖아. 이게 행정쟁송법 시험이니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변호사 시험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피해 권리구제선을 써라 그러면 어디까지 써야 된다고? 손실보상이 문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손실보상은 안 되겠다. 만약 출제자가 위법하다고까지 안 해 있으면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은 원래는 이게 변호사 시험이다 생각하면 뭐뭐 쓰라고?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이걸 써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냐 되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위법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유도를 해내야 되고 경우의 수로 나눠야죠. 이거는 국가가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항상 출동해야 됩니까? 그거 알아요? 여러분 신고가 112 신고가 되면 항상 출동해야 돼? 그런 건 아니야. 경찰도 인력이 부족하고 바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큰 위험이 급박하다. 그런 사건이면 출동해야 되고요. 문 따주세요. 뭐 이런 거. 열쇠를 놓고 왔어요. 이런 게 경찰관 출동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위법할 수도 있고 적법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로 갈 수도 있고 이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검토해 주는 거야. 변호사 시험이라면. 그리고 행정 소송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단속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출동을 거부한 게 거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지. 네, 그러니까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도 갈 수 있어요. 요 문제는 지금 요거를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에서는 무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송. 지금 부작위 위법 이걸 나눠야 돼요. 이렇게 저 답안 구성 일단 무조건 다 생각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거부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출동을 거부한 것이 거부라고 한다면 취소소송으로 가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혹시 부작위로 해석을 하면 출동을 안 했다는 건 또 부작위로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는 거. 이렇게 나눠서 써줘야 돼. 출제자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출동을 거부했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야 출동 거부했으니까 이건 거부 처분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잘 생각해보면 출동 거부한 게 부작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우로 수요로 나눠서 이렇게 답안 작성해야 된다고. 근데 행정심판은 이건 만약에 거부로 보면 아까 비웠죠? 취소심판 또 뭐 의무이행심판 써주면 되는 것이고 이걸 부작위로 보면 어떻게? 의무이행심판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요게 주요 내용이에요. 이렇게 목차 잘 잡아가지고 쭉 써나가면 되고 근데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뭘 해결해야 된다고? 이 출동을 거부한 게 과연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걸 밝혀야 된다고. 네, 알았죠? 그리고 경찰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29페이지 맨 위에 2번처럼 경찰 개입 청구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 개입 청구권이랑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나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신체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으면 행정청은 거기에 출동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개입. 근데 개입을 안 하고 있어? 그럼 국민의 입장에선 개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이거를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문제니까 또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제목을 잘 잡아요. 목차에 잘 보세요. 3번에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조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답안 쓸 때는 부작위가 뭔지를 살짝 건드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괄호 2번에 부작위 내용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괄호 3번 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의무이행 심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괄호 2번에 보면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의무이행 소송은 현재 존재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기 때문에 답안지 안 쓰냐. 그게 아니라 나도 이 제도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보너스 점수가 나오지.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 부작위 문제가 나오면 아무튼 의무이행 소송은 아주 약방의 감초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행정지 제도가 있고 가처분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정지 제도 따로 공부해뒀다가 거부처분인 경우는 집행정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판례가 아까 전에 그 외국인 체류 연장 허가 사건에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할 수 없죠? 네, 그 이야기를 쓴다는 얘기야. 가처분은 민사소송법상 제도인데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행정소송에 적용할 거냐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면 되고. 야, 이거 종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가서 4번에 이걸 만약에 거부처분으로 보게 되면, 그지? 거부처분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이 거부처분 취소소송 갈 수 있고 의무이행 심판으로 갈 수 있죠. 여기에 의무이행 소송도 또 얘기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아까 앞페이지에서도 집행정지 나왔죠. 거기는 안 되는 이유가 부작위인 경우에는 아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지시킬 대상이 없죠. 그래서 집행정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또 왜 안 된다고 해야 돼?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까?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5번 설문 해결 봐요. 갑은요.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 있고 부작위 확인 소송, 거부처분 항고 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제도도 갈 수 있어. 왜 임시처분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임시처분. 자,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시처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배웠죠.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출동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집행정지로 못 가. 그래서 임시처분을 생각해낼 수 있어. 임시처분은 이제 행정심판법에만 있고요. 행정소송에는 없습니다. 임시처분은. 자, 예제 7번.
7번. 자, 갑이 말이죠. 을에게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게 있어. 허가를 신청을 딱 했더니, 자, 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거부 처분 내린 거죠. 이게 뭔지는 아시죠? 도로 점용. 도로라는 거는 원래 공공시설이잖아.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것이 도로예요. 근데 도로를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버스 정류장 옆에 뭐 담배 가게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막 허가 안 내줍니다. 그 사람은 월 뭐 50만 원 이렇게 내고 구에다가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뭐 감독기관이 야 도로 좀 허가 내주지 마 그래서 가지고 거부 처분 당했대. 그러면 1번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을 갖느냐? 갖겠지요. 네. 갖는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지금 허가 신청, 도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 아니 그럼 이러한 경우에 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이 소송 제기한단 말이야. 무슨 소송? 도로 점용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지. 취소 소송.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준비하라는 건데 목차 구성 한번 볼까요? 로마자 2번에 뭔 도로 점용 허가 이런 문제는 이런 주된 어떤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먼저 밝히는 게 좋아요. 도로 점용 허가는 특허입니다. 사실 공부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건 특허라고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끝에 나오죠. 특별 사용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 어떤 특별히 허락을 해준 거예요. 특허라고 하고요. 따라서 재량행위예요. 특허는 다 재량행위입니다. 뭡니까? 도로 점용허가 신청했다고 해서 다 허가 내주는 게 아니야.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서 이걸 재량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사건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지. 자, 로마자 3번에 가면 이제 원고 적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고 적격 그러면 소송법 12조를 써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12조에 원고 적격 규정이 있어요. 그거 세 줄 내놓으면 12조 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까 했다. 그래서 이 법률상 이익을 둘러싸고 많은 그 의견 대립이 나옵니다. 맨 아래 학설이요. 한 4가지가 있어. 학설이 동그라미 1번,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번, 4번 4가지 학설이 있죠? 이건 뭐 달달달 머릿속에다 갖고 있다가 딱 써주는 거 아니야. 원고 적격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해놓고 판례는 그 동그라미 2번 학설하고 똑같아요. 법률상 보호이익설. 그러니까 법률이 이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면 비로소 원고가 된다. 근데 그 법률이라는 것은 처분의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도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쭉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다가 이론을 쭉 법률상 이익을 둘러싼 이론들이 있거든. 딱 하다가 설문 해결하면 자, 맨 32페이지 맨 아래 봐요. 괄호 1번. 행정청은 의무가 존재하느냐. 자, 도로 점용 허가가 나왔어. 그러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의무가 생깁니다. 일정한 처분을 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무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도로 점용 허가가 아마 도로법에 있을 건데, 도로법이라는 법률이 도로 점용 허가를, 그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는데,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에 대해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이 사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서 여러분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행정청은 일단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거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도로 점용 허가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이런 허가를 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도 보호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 통과한다 이거야. 그러면 원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1번 문제를 해결한 거야. 원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뭔고 하니? 문제가 뭐였어요? 2번. 자, 2번 문제 박스를 읽어보면 이 법원은요, 이 수소법원은 소송을 받은 법원이다 그 뜻입니다. 이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일단 심리,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정한 결론, 즉 도로 점용 허가 여부, 즉 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아까 이게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하는 사법심사의 방식이 달라요. 재량행위인 경우와 지속행위인 경우.
자, 이 사건은 재량행위였고요. 어떤 경우는 기속행위일 수가 있는데, 요 일단 개념 정의는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무슨 요건을 충족을 하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런 사건은 이제 효과가 뭐야? 가령 허가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뭐 허가 신청을 하면 그냥 무조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요건만 갖춰서 신청하면 무조건 공무원은 재량의 여지 없이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음식점 장사를 한다고 영업허가 신청하죠. 내가 종로바닥에 음식점을 영업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업허가 신청하면 식품위생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내 신청만 하면 이 종로구청에서는 반드시 나한테 영업허가 내줘야 돼요. 알았지? 뭐 공무원이 나한테 말하기를 야, 안 그래도 여긴 식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기속행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 도로조명화 같은 경우는 아니 도로 위에 도로를 함부로 아무나 막 사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도로조명허가 신청한다고 다 허가 내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량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제 2번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사법심사 재판을 할 때 어느 범위까지 하냐. 요 기속행위는요 반드시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 즉 법원에서요 결론을 알아. 기속행위 경우는 무슨 결론이야?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결론을 법관, 판사도 알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알았지? 왜? 재량행위니까. 판사가 하는 일은 그저 뭐라고요? 판사가 하는 일은 이 재량행위를 제대로 해서 행정기관이 결론을 내렸냐를 그냥 사후에 판단할 뿐이지. 뭐 법관이 말이죠. 야, 이거는 허가를 내줘야 돼. 뭐 이 사건은 도로조명 허가를 내줬어야 돼. 또는 내줘서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재량행위는. 근데 기속행위는 내가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하면 판사는 알아. 야, 이거는 지금 요건을 갖춰서 신청했잖아. 그럼 이 사건은 허가를 내줬어야 돼. 라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여기 큰 차이야. 그래서 재량행위, 기속행위 어쩌고 얘기가 쭉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34페이지 맨 아래 봐봐요. 4번 설문 해결. 설문 해결 봐봐요. 어떻게 결론 났을까 이 사건은? 자, 행정청을은요. 보행자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니 도로조명화를 1차 하지 말라는 감독청의 지시라는 공익 판단에 따라 의뢰에 대한 도로조명화를 거부했는 바, 의뢰 판단이 심히 부당한 경우 아니면 법원은 행정청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도로조명화에 대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요. 오로지 그 행정기관이 한 이 거부 행위에 대해서요. 사실 오인이 있었느냐, 뭐 착각한 게 있냐, 아니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느냐, 이것만 판단해가지고 이러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결론을 도출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대학원에 나는 아직 안 돼. 나 1학년이라 아직 안 되는데 2학년 어제 바로 논문 자격 제출 시험이 있었어. 그렇게 논자시라고 하죠. 여러분 대학 다니는 분 알지? 논자시. 논문 자격 제출. 어제 시험에 이거 나왔어. 그래서 재량행위인 경우에 사법 통제 방식을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걸 쓰라는 얘기야. 기속행위인 경우와 재량행위를 나누고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준비가 된 자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건 못 쓰는 거고. 이 그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재량행위예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재량행위에 대한 공부 따로 하실. 재량행위는 왜 통제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이거 통제해야 돼.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 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크게 갖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고 이 재량행위는 일탈하거나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일탈이라는 거는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예를 들어볼까? 어떤 A라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일단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건 재량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법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뭐 항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안 하고 가령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재량행위라고. 그다음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도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법에 혹시 A라는 행위에 대해서 법에 요거는 500만 원의 과징금 범위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행정기관이 이번에
어떤 사람에게 과징금을 이게 700만 원 부과가 되는 거야. 이거보다 크죠, 이게? 이런 경우를 일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일탈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가령 이제 400만 원을 만약에 이 사건에서 과징금 400만 원 부과했다고 합시다. 그럼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일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행위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번부터 2번 해가지고 막 100번까지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똑같은 A 위반 행위를 했어. 근데 그동안에는 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만 과징금을 계속 부과하다가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100번째로 A 위반 행위를 했어. 근데 얘한테만 400만 원을 딱 부과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일탈한 건 아니죠. 법이 정한 범위. 이럴 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당신은 말이야 재량권을 남용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평등원칙 위반이에요. 그렇지? 아니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왜 나만 엉뚱하게 400만 원 부과냐? 이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럴 때 보통 공무원들은 아니 나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버티기 되죠. 버티기 되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난 평등원칙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이런 게 소송으로 제기되면 법원이 할 일은 뭐라고? 재량행위니까 이 A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은 몇백만 원을 부과해야 된다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야. 그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이 행위가 얘한테 붙인 400만 원이 재량권을 일탈했느냐 남용했느냐를 판단할 뿐입니다. 재량행위는. 일단 일탈을 안 했죠? 근데 딱 보니까 남용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라면. 그지? 야, 그러면 이건 취소 이렇게 결론 내려요. 알았죠? 취소 판결. 그럼 400만 원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참고로. 그러면 취소 판결 받는 이 사람 과정을 안 내도 될까요? 나중에? 아니, 저 위반한 거는 틀림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일단 저 400만 원 부과처분은 취소됐고, 그러면 다시 행정청은 적당한 수준으로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한 거죠? 7번 했지? 그 다음에 8번 문제. 원고. 그것도 원고 적격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를 이제 대표한 사람이죠. 장관이 방사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혐오시설이잖아.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이거 싫어할 거예요.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AC, BC, AC, B군, C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대로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주민들에게 주민투표. 이걸 이 시설 유치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AC에서 최고 투표율이 나와서 여기가 선정이 됐다라고, 나오네요. 선정.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럴 때, 그 유치지역 선정 과정에 혹시 그 뭐가 하자가 좀 있네. 여기 보니까 다시 읽어보면 한 6번째 줄. A씨에 대해서는 주민 반대로 설명이나 토론을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명회도 안 하고 토론회도 안 해요. 제가 이 문제에서 법률 내용을 생각했는데 이 박스 안에 이제 법률이 있었어. 관련법에 따르면 이렇게 주민투표하기 전에 설명이나 토론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야 지금. 그렇죠? 이런 상태야. 그럴 때 자 문제. A씨 주민 갑과 A씨의 주민 가. 그 다음에 B군의 주민 을이 과연 이 유치 선정 과정을 다툴 수 있느냐? 예, 유치 선정을 처분으로 보고 유치 선정을 다툴 수 있습니까? 그럼 원고 적격이 인정되느냐? 나왔어요. 원고 적격. 그러면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면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12조에 뭐라고? 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거 또 나온 거야. 이 해석 문제니까 똑같아요. 앞에 문제 그 해설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조 1문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쫙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36페이지 봐봐요. 36페이지. 사안의 경우.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 법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에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A씨의 갑은 당연히 원고적격 인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다음에 B군에 있는 어떤 주민 을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 말이죠. 이게 20km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20km 떨어져 있다.
20km면 여기 서울에서 인천 정도 되려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어떻게 결론 내린 거 아니? 지금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환경영향평가 사건이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바깥에 있는 주민일지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환경상 침해가 확실하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 원고 적격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입증한다면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입증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2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좀 힘들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근데 B군 알았죠? 네, B군의 주민의료였습니다. 그 예제 9번도 역시 원고 적격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지금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이제 국가가 그죠 이 말이죠. 전국적으로 시군구마다 한 개소의 상점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시의 경우 이제 한 개소를 지금 지정해 주는데 누구를 지정했어요? B 상점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야. 이제 각 시군마다 한 개소밖에 안 돼. 그래서 B가 당첨됐어. 선정됐어. 그럴 때 B에 이웃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제3자인 C가 이제 제3자지요. 얘네 둘이 지금 서로 경쟁하는 거야. 보조금을 받기를 서로 원하는 애들끼리 경쟁하고 있는데 얘한테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어. 그럼 얘가 지금 옆에 있는 얘가 요 보조금 교부 결정, 요게 이제 결정이 이것도 처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툴 수 있습니까? 이 문제야. 이런 유형의 문제 다뤘나 앞에서? 제3자가 다툴 수 있을까? 이것도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것도 12조의 문제라고. 우리 행정소송법 12조는 그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라고만 돼 있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상대방이고 이걸 제3자인데 여기 좀 상대방이다 제3자라고 안 써있죠? 그냥 무조건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 문제야. 그러니까 대개 상대방은 여기 해당해요. 대개. 그 다음 3자가 문제인데 3자는 어느 경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떨 것 같아? 이것도 이론적인 부분 쭉 쓰면 되고 이 문제도. 그래서 12조 1문에 대한 거 똑같아요. 똑같이 쓰는 거지 지금. 법률상 보호이익에 대해서. 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가 아까 행정제도법 쉽다고 한 이유가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니까 답안을. 여기 준비하고 있다가 원고 적격 문제가 떴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걸 쭉 쓰는 거야. 이론적인 부분. 그래놓고 답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어디야? 사안 포섭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결할 때.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건은 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한 개소, 시군구마다 한 개소밖에 안 들어돼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만약에 보조금 지급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얘는 법률상 이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지? 경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원래. 그러면 또 다 투자를 할 수 있고. 요걸 그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문장으로. 자, 38페이지 맨 위에 봐요. 로마자 3번. C의 법률상 이익의 전부. 자, 저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C는 자연인으로서 당연히 법률상 주체되고요. 그리고 설문에 B 등에만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른 경쟁자인 요 C 같은 사람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시장의 자유경쟁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경쟁. 정부는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예, 당사자끼리 자유경쟁 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왜 정부가 한쪽에다가 지금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응?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드는 상품이 더 품질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얘한테 보조금 주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에서 얘가 앞서가지고 이 물건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 그럼 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쟁의 자유나 평등권,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면서 C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 이거 행정소송법의 12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익이 있는 자. 이 법률 속에는 헌법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헌법도 법이거든요. 이 법률 그러면 좁은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것만 법률이라고 하는데 넓게 해석하면 헌법도 법률에 속한다고. 그래서 이거 인정합니다. 대개 판례는. 예제 10번은요. 문제 박스는 읽지 않고 되게 복잡하거든. 여기서는 그 참고조문, 박스에는 참고조문만 살짝 읽고 넘어갈게요. 예제 10번.
다른 문제로 풀어보고 문제는. 이게 뭔고 아니요? 소송법 2조 정의. 1항, 동그라미 1번은 1항 이렇게 읽습니다. 2조 1항, 그 다음에 2로 되는 건 1호라고 그래요. 1호. 1호에 이렇게 돼 있죠. 처분 등이라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상한 법 중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장용이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 정의가 이렇게 내려진 거야. 부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배운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에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거. 이걸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이 법을 적용하면서 행정청에는, 자, 행정청이 아까 1항 1호에 있었죠? 1항 1호에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어쩌고 돼 있잖아. 요 1항 1호에서 말하는 행정청은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보통 종로구청장, 서울시장,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 소송법은 2항을 별도 규정으로 둬가지고 이 행정청의 개념을 확장해버려요. 어떻게 확장한다? 이 행정청에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도 포함합니다. 사인까지 들어갑니다. 자, 뭔고 하니? 우리 아까 배운 것 중에 소송 요건 중에 피고적격은 뭐라고 배웠어요? 피고적격? 행정청이라고 한 거 기억나요? 피고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럼 행정청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송법 2조 1항 1호가 있고 그 다음에 2항에도 있는 거야 지금. 규정돼 있죠? 그래서 1호에 행정청이라면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죠 그게?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보통 장관이나 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본래적 의미의 행정청이에요. 1호에서 말하는. 그런데 우리 소송법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 준다는 의미에서요. 여기에만 비단을 붙이지 않고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아니면은 위탁받은 그러한 것도 행정청으로 보겠다. 이거야. 이 항은. 예를 들어서 대한변호사회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대한변호사는 행정기관 아니죠 원래?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거잖아 그냥 사적 단체예요. 그런데 가끔은 장관 여기에다가 뭔가 위임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장관의 권한을 너네들이 대신해라. 가령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무슨 변호사 시험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원래 변호사 시험 관리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그냥 민간단체한테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이런 걸 법이 정한 위임, 위탁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위임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일반인들도, 민간단체들도 다 공적인, 이렇게 된 경우는 얘네들이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거든. 네,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한다고 하고, 얘네들의 이름으로 뭔가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도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되고 얘네들이 이때 요 일을 하는 한도에서는 얘네들도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얘네들이 피고가 될 수 있다니까. 그걸 좀 알아놓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이것만 알아도 훌륭해요. 그지? 행정청의 개념은 소송법에서는 좀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론만 놓고 넘어갈까? 39번. 문제 말이죠. 10번 문제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오는데, 그 박스 문제 봐요. 문제 박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행정청으로 규정 또는 간주하는 법률은 없으며,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 말은 바로 행정청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은 1호에도 해당 안 되고, 그리고 위임받은 바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네, 11번 볼까요? 요건 작년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죠. 충청북도에 폭우가 내려서 가지고, 그런데 이때 도의원들이 8박 10일간 유럽 연수에 나섰다가 막 귀국하는 길에 생각나죠. 오히려 이 사람이 그 김학철 의원이라고 유명해졌어. 갑자기 그 사람 김학철 의원이 뭐죠? 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레민과 비슷하다. 쥐들과 비슷하다. 이런 발언에 국민을 모독한 발언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사과를 안 했을 거예요. 사과를 안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각색을 한 건데 제가
만약에, 자, 5번째 줄 봐요. 이에 시도 의회는 갑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했다며 갑을 의원직에서 제명했습니다. 자, 결론 알아주세요. 이런 지방의회에서 어떤 의원을 제명하는 행위도 처분에 속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행정처분이에요. 물론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은 아니야.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걸 처분으로 봐요. 이제 그걸 알았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갑이 막 다투려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 의원은 제명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 제기할 수 있습니까? 결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소송을 받아들여서 소송이 계속 중,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거야. 아, 여기서 계속이란 말 하나 알아주세요. 계속. 소송이 계속 중. 계속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continue의 뜻이 아니야. continue가 계속되다 이거죠. 뭐가 연이어 발생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이라는 거는 한자로 이렇게 아마 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속자 잘 못 쓰겠다. 이렇게 이제 재판에 붙여졌다 그 뜻입니다. 알았어요? 법률 용어로서 계속은 뭐라? 재판에 붙여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뜻이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만약에 갑의 임기가 만료됐어. 수사보면 어떤 판결해야 됩니까? 이거 오전 시간에 배웠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파면당했어. 파면당했는데 파면 취소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이 문제는 어떤 판결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게 이 문제는 각하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인용 판결 또는 기각 판결을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그렇고 설문일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제명 의견은 처분입니다. 근데 문제 처분의 의미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40페이지 중간에 괄호 2번 처분성 여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들에서 많이 다뤘어. 처분이란 뭐라 하고 되죠? 처분은 그 2조 1항 1호 얘기를 쓰면 되고 사안의 경우는 처분으로 봅니다. 판례도 처분으로 봐요. 처분 이야기.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행정소 제기할 수 있는가 그랬으니까 제기할 수 있다는데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 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면 되고 41페이지에 뭐 집행정지 청구할 수 있다 써주면 좋고요. 집행정지. 이런 경우는 집행정지 돼요. 그리고 제명 의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대상 적격. 이건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인정합니다. 이 도의원은 바로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원고 적격 인정되고 그리고 지방의회도 역시 행정청이 된다. 네, 지방의회가 행정청 피고로, 지방의회를 피고로 삼아서 청구하면 돼요. 그다음 로마자 2번. 실효된 처분의 소의 이익에서는 무엇을 쓰는 문제라고 이게?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을 쓰는 문제예요. 협의의 소의 이익은 이제 12조 2문이고 42페이지 가보세요. 42페이지에 괄호 3번 있죠. 협의의 소의 이익의 유무 일반적 판단 기준. 협의의 소의 이익은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어요. 복잡한 논의가 있어서 오늘 그거를 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고, 여러분. 그지? 그럼 질려버리지. 대강,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갑시다, 이거. 협의의 소의 이익. 왜 문제가 된다고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임기가 만료됐다 했잖아요. 지방의원 임기가 만료됐다. 아니, 임기가 만료된 걸 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결론. 뭘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사안의 경우 볼까요? 43페이지. 43페이지 3번 봐봐. 자, 갑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다 하더라도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막 단정해서 각각 판결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왜? 이 사람은 지방의원으로서 명예나 신용이 있잖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저기요, 돈 받는 거 있잖아요. 지방의원들도 유급이죠? 유급이잖아.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돈 있잖아. 금전적 이익. 이런 것도 이익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안에서 심리한 뒤에 인용 판결하거나 기각 판결해야지. 이걸 가지고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각 판결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학생분들이 다행히 협의의 소의 이익은 이해를 잘해요. 네, 이해를 잘해요. 나는 걱정은 없는데 협의의 소의 이익. 비교적 쉬운가 봐요, 이게. 판단하기가 쉬워. 근데 이론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원칙과 예외를 가지고. 그러니까 협의의 소의 이익은 크게 뭐냐? 협의의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뭔가 처분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소의 이익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뭔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회복될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가중된 제재 기준이 있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돼요. 오전 시간에 하나 공부했어. 가중된. 이거 기억나요? 이거 지금 1차 위반인 경우는 뭐 2개월, 2차 위반인 경우는 4개월, 3차 위반인 경우는 취소한 경우 어떻게 한다겠지? 비록 영업정지 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했죠? 바로 이거예요. 가중된 제재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가중대가지.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합시다.